네, 자, 2019년 국가직 9급 국어 간단한 총평과 그리고 상세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한 해설을 듣는 건 어디까지나 다음 시험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하는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요런 거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더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설의 내용에서 적중에 대한 언급은 싹 뺄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내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이 들으면 기분만 나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문제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간단한 총평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변화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쯤에 이 정도의 비율이 시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독해 문항수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50%가 넘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장 많이 나오면 12문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지를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근데 정말 더 급진적으로 변화를 해서 제 생각엔 내년이나 내후년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문항 비율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독해 비중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국가직은 수능과 필세 쪽으로 옮겨간다 경향이라는 걸 거의 정말 천명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국가직 대비로도 10점 이상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파요? 자, 아파요? 근데 작년에 국가직 때 다들 막 국어 때문에 깍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려워졌다면서 그거에 대한 의식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출제진들이. 그러면서 변화는 어쨌든 할 건데 너무 난도가 높으면 힘들하니까 그럼 어떻게 절충하는 선에서 경향을 바꾸지? 이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엔 비율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독해를 확 올리되 난도를 내린 걸로 보여요. 그래서 독해를 되게 탄탄하게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한 시험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초시인 수험생들 중에 수능 때 독해를 좀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시 국어를 매우 만만하게 볼 만한 네, 그래서 왜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그냥 한번 풀어볼 수 있죠? 그쵸? 갓 수능 본 우리 고3들, 갓 이제 벗어난 대학교 1학년들, 요 친구들이 어디 공시 국어는 어떤 걸까 하고 풀어보면 다 뛰어들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될 지경이랄까? 그래서 수능에서 한 2등급쯤 나오면은 그냥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 거의 없이도 90점이 나와버릴 수 있는 시험지여서 사실은 무모하게 이 시험지를 보고 공시에 도전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눌러볼 거 아니야, 그 친구들도. 그래서 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시험지 풀어보신 분들한테는 경고를 날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 시험은 과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지는 경향은 확실히 보여줬어요. 근데 내년 국가직도 과연 이렇게 독해가 쉬울까?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 비율은 이렇게 매겼다고 보여줘놓고 난도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비율도 올리고 난도도 올리면 아우성을 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 거예요. 출제자들이. 자, 그 다음 급격한 유형 변화에 대한 반발을 예상하고 편의한 난도로 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총평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예전에는 독해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비문학이야. 자, 그래서 비문학이 9문제, 그 다음에 문학이 6문제라서 국가직은 문학보다 비문학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화법작문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급진적으로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화법작문 한 2-3문제 내지 않을까 했는데 더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화법작문 문제까지 통합했을 때 비문학이 9문제, 그 다음에 문학 문제 6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합치면 몇 문제죠? 15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 3문제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을 보니까 몇 문제? 4문제. 여기서 줄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2문제를 빼서 그쵸, 독해 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어휘 문제도 그쵸, 사실은 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문학 이론 개념어를 도금까지 줘버렸기 때문에 골계 해약 이런 거는 사실 한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한자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맞죠? 도금 있잖아요. 그리고 문학 개념어죠. 제가 마무리 특강 때 해버렸는데
그쵸? 예, 똑같이 했는데. 자, 그래서 그거는 그 개념어를 알면 문학 개념어 문제였던 것이지 한자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성어 문제 하나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나 성어 쪽에 단독 문제 유형을 주기 싫어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낸다? 독해에다 병합해서 낼 거라는 거 딱 들어맞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독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어휘 한자 쪽에 어휘는 아예 내지 않았으며 한자 성어 냈는데 독해에다가 같이 묶어서 냈다. 그리고 이론 문법만 나오고 규정은 아예 안 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 국가직은 혹은 앞으로 다가올 국가직 7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거나 독해 비율이 약간 두세 문제 정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워낙 급진적인 시험지여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요거보다 조금 적게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증가하냐고 했을 때 7급인 경우에는 뭐 한자 문제를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그 한자 문제 넣을 때도 어떻게 넣는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 고전 문학이랑 묶는다든가 아니면 비문학이랑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국가직 9급이나 7급을 생각을 해보면 독해 비중 요렇게 내면서 난도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팀 같은 경우는 좀 독해도 빡세게 하고 이론 문법도 빡세게 해서 그래서 100점이나 95점자가 많아서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카페에 글들 올리다가 나만이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뭐야 내가 엄청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약간 허무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잘 본 사람들은 잘 본 상태대로 허무하고 못 본 친구들은 다들 잘 봤다는데 나는 왜 이 지경이지? 싶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사실은 국어 부분에서 변별력 없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변별력 없이 나왔다니까 또 점수가 많이 안 나온 친구들은 상심이 클 텐데요. 지금 이 시험지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친구들, 그러니까 80이 안 나온 친구들은 독해를 진짜 너무 안 했거나 잘못하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도 들으셔야 돼요. 이 정도의 난도의 시험지의 독해 문제들로, 요 정도 난도의 독해 문제들로 독해에서 뭐 두 문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지금 독해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독해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독해는 절대로 더 쉬워지거나 더 막 줄어들거나 이런 경향이 아닐 거니까요.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울시는 약간 다른 경향을 띠지만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영역별로 한번 경향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비문학. 수능과 PSAT에서 볼 수 있는 추론형 문제. 근데 쉽게 나왔어. 그럼 내년은 어떻게? 어렵게.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형의 문제들이 추가되었다. 제가 화법에서 공감적 듣기 얘기했었죠. 적극적 듣기, 소극적 듣기 얘기했었죠. 이번에 나왔죠. 대화의 경률 외에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감적 듣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화법 이론에서 차곡차곡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영역 병합형 문제가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독해 문제를 내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난도는 높지 않으나 지문 길이의 증가로 시간 압박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지문을 몇 번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독해 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수능이나 교육청 기출 그리고 3년 안쪽에 EBS 수록 작품들이 나왔어요. 좀 기대한 만큼 최근 수특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작년 수능 특강에서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와서 오히려 제 작년 모의고사를 제가 문제지로 낸 거 있었는데 거기서 더 작품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약간 그랬어요. 또 작년에 냈던 모의고사 제가 재탕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 모의고사 분들 좀 끌어왔어야 되나 아니면 막 워크북에 넣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보다 바로 읽고 상황이나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작품집을 읽으면서 작품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보다도 상황 대응,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문학이지 사실 문학을 이렇게 낸다면 문학에 대한 선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틀을 씌워서 의사소통 능력 보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듣나?
지금 문제 사태가 무슨 사태인지 알 수 있나? 사실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면접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상황 파악하나? 지금 뭐 때문에 곤란한지 아나? 무슨 마음일지 알까? 이런 거. 그리고 시를 보고 암시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눈치를 채나? 이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사실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그런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작품 해석집 외우기는 이제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도 작품에 대한 해제보다는 작품 옆에 문제 달린 것들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와 함께 대상 작품들을 분석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 규정.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확인하는 수준의 출제가. 자, 그리고 단순한 어문 규정의 암기 측정은 안 나왔다. 그래도 앞으로 그래서 안 나오냐? 알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의 국가직에선 제가 봤을 때 어문 규정 나오면 보기 제시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조항을 주고 조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 연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문법 부분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했는지를 되게 선지 같은 데서 함정을 넣어서 실수하기 좋게끔 뽑아내는 방식의 문제들 시도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별로 원리와 적용에 힘쓰는 학습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어휘 한자, 지엽적인 고유어나 한자 X. 제가 마무리 특강 때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남기고 어휘 한자 하는 건 난 진짜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매일 독해를 좀 하라고. 영어 독해든 국어 독해든 막판에 암기에 힘을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지방직과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시험 직전에 다들 외우느라 정신이 없어. 전 과목 외우느라 정신 없으면 우리가 텍스트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암기머리랑 텍스트 처리하는 머리가 원래 약간 영역이 달라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얘가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보다 더 못 풀었을걸? 아마? 그러니까 모의고사 쭉 진행하고 있을 때보다 일주일 동안 모의고사가 없었잖아요. 그럼 혼자 모의고사를 풀지 않고 혼자 독해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모의고사 해설만 다시 읽고 틀린 문제 암기만 하고 있었다면 당일 이 지문 읽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는 건 뭐라 그랬죠? 후회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다음에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내년에 국가직 볼 땐 정말 당일 직전 날까지도 독해 풀어야지? 다시는 이런 패착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려 우리가 모인 거니까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어휘 한자는 다른 유형과 병합해서 단독 출제 줄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어휘 한자를 아무리 외워도 뭘 못하면 답안을 못 고를까? 독해를 못하면 빈칸에 들어갈 한자어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맥락에 맞는 한자로 골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독해에서 조건 찾기를 못하면 결국에 한자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국가직 문제에서 내가 맞은 문제는 맞은 대로 좀 더 신속하게 끝낼 수는 없었을까? 내가 틀린 문제는 틀린 대로 내 이론이 어디가 비었을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알고도 틀렸다면 문제풀이 과정 안에 무슨 꼬임이 있었을까를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번 형태론 문제죠. 품사 문제였어요. 사실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기출에 이미 언급이 됐었거나 기본서나 모의고사에서 흔히 봤을 만한 선지여서 낯익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거야. 다르는 우리가 모두의 약점이라는 특강에서도 품사 변별에서 매우 제가 중요하게 다룬 단어였어요. 이게 다른이 나올 때마다 서술성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맞죠? 왜냐하면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로 등재된 다른이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밑줄만 보고는 절대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 문장 안에서 이게 관형절의 서술어인가 아닌가를 따진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첫 번째 예문 관형절이 있죠? 괄호 쳐주세요. 여기가 관형절 안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르다에 대해서 성격이 주어져. 자, 그래서 다른의 세모 서술성이 있고 얘가 주어. 요렇게 하나의 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절 안에 서술어기 때문에 이거는 용언이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인가 현용사인가 변별법 현재형 해볼까요? 다른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건 형용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순차적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문 안에서 서술성이 있나 없나 보고 서술성이 있으면 용언이니까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판단을 현재 시제 적용을 통해서 결론 낸다.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관형사 다른인 경우는 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딴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딴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가 없어요. 관형사 다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이에요.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크다는 예전에 최근 기출에 나왔던 단어인데 동사와 형용사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단원 예시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자, 크다가 동사면 잘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지금 당장 부피가 크다. 딱 상태라고 했죠. 예문을 보니까 성장이나 생장의 뜻입니까? 딱 부피가 크다입니까? 그쵸, 성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동사 크다입니다. 그래서 자라다로 바꿀 수 있죠. 동사로서 크다의 의미가 그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자,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다네요. 자, 그러면 의미로 따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동사 형용사를 의미로 판단하면 동사 같은데 형용사거나 형용사 같은데 동사인 애들 때문에 틀린다고. 그래서 제가 동사 형용사 변별법 중에 가장 신속하게 가장 어떤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시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남부지방에 홍수가 난다. 자, 뭐뭐가 난다. 일이 벌어진다. 이 뜻으로 우리가 동사니까 현재형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홍수가 나다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허트다. 같은 용어는 없어요. 허트는 허튼으로 이미 등재돼 있으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용언이 없는 관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했어요. 이다의 서술격 조사의 이다의 반대로 사용되는 이 아니다는 형용사입니다. 아닌다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아닌다나 아니는다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 불가한 아니다 형용사입니다. 제가 해설에 그래서 동사 형용사 판단법을 넣어놨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예시는 뗐어요. 예시는 뗐지만 이렇게 다양한 동사 형용사 변별법이 있고 그때 이 많은 것들 중에 이걸 다 해볼 순 없잖아, 시험 때. 그래서 제가 뭘 권했죠? 현재형을 권했단 말이에요. 가장 부작용 없이, 예외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개. 위에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둘 다 관형사형일 때의 현재 시제 적용과 그리고 종결할 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의 차이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명령 청유나 이런 것도 변별의 지표가 되지만 예를 들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모자라라 라고 명령하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작년에 나왔잖아요, 기출에. 모자라다. 자, 그러면 모자라라 이상하군 얘 형용사인가? 라는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고. 왜? 단어 뜻이 나쁜 것이지 명령형이 불가한 게 아닌데 그 누구도 명령이나 청유를 나쁜 단어에 대해서 하지 않거든. 그쵸? 그러니까 자, 이런 예외들 때문에 밑에 있는 법칙들보다는 뭐가 안전하다? 현재 시제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훈련을 품사 변별을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 같은데 모두의 약점이라고 진짜 모두 약점이라니까? 그래서 모두의 약점만 이렇게 코너 한강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강이 품사 변별인데 이거 훈련해요.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해보는 거 있거든요. OX 판단이랑 그리고 최근에 기출문제 중에 품사 변별만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무료 특강에 모두의 약점 특강은 반복해도 좋아 진짜. 그죠? 이번에 반복한 사람들은 여기 있었던 단어들 다 봤잖아요. 거기서 그죠? 문제 풀면서. 자, 그다음 자 2번입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혹시 낯설었나요? 제가 이제 독해 교재 같은 거에서 화법 얘기할 때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토론은 찬반이 나뉘어서 그죠? 그래서 승패가 갈리는 나락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론의 논제 자체는
토이와 좀 다르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소풍을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면 어디로를 최선의 답을 내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이 아이디어, 난 이 아이디어 이렇게 가면 토의예요. 근데 예를 들어 소풍을 갈까 말까 이렇게 되면 찬반이 나뉘거든요. 이러면 찬성, 가자! 가지 말자! 반대! 이렇게 되면 이건 뭐다? 토론의 논제다. 이런 얘기를 토의 토론 이야기할 때 이론에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토론의 논제의 조건 부분 이렇게 자, 여러분 출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기출에 나온 적이 없다. 지금까지 기출에 예전에 그리고 수능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토의의 논제와 토론의 논제를 나누시오. 이 시도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뭐 예를 들어 소풍을 어디로 갈까? 토의. 소풍을 갈까? 토론. 요거 구별하는 문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죠. 조금 더 정교하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혹시 낯설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고 뭘 줬다? 보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실 장문의 조건 표현 같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장문에 보면 쓰기 쪽에 조건 표현 문제 있죠? 걔랑 꼴이 닮았죠? 하지만 이건 화법 이론이에요. 그래서 토의와 토론의 이론에 토론의 논제를 성립시킬 때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론은 어디까지나 화법 작문 이론은 이론만 배우면 소용이 없어요. 문제랑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익혀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다 화법 문제 하나씩 다 회차별로 넣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론을 좀 더 보게.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쉽게 나왔으니까 사실 낯설더라도 좀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맞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2번을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은 당황을 했겠지. 어렵지 않은데. 그죠? 제가 시험 전에 이런 얘기도 했죠. 낯설다. 내게 낯설면 모두에게 낯설다. 그러면 모두에게 낯선 문제 왜 나왔을까? 풀만하게 냈겠지. 그쵸?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들여다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조건에 펜터치한 거 보여드릴게요. 조건에 펜터치한 거 보이시죠? 실제 시험 때 이렇게 펜터치를 하는 건데 제가 하나만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왜일까요? 정답 조건과 오답 조건으로 이게 뭐냐면 이것을 갖추면서 이러면 안 됨. 조건을 따질 때 이래야 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례추론 배울 때도 배우잖아요. 정답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지면서 오답 조건 안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요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요것이 긍정평서문이면서 긍정. 자, 그러면서 찬성과 반대의 대립. 유지해야 된다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나뉠 수 있죠.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자, 그 다음 쟁점. 징병제도 유지 하나이며 그 다음에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 표현 없습니다. 답안은 1번인데 이제 답안이 1번이면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죠? 이렇게 호락호락 줄 리 없어. 막 이런 생각에 빠지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 얘도 4분의 1의 가능성이 당연히 평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1번이 답이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로 넘어갔다 쳐봐요. 그럼 속어를 잘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속어 사유 볼게요. 자, 2번은 뭐 때문일까요? 없다. 자, 요거 개선할 수는 없다. 밑줄. 요거 뭐 때문입니까? 그쵸. 긍정평서문이 아니네. 자, 그쵸. 부정표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야만적인 두발 제한. 이 말을 해버리면 한쪽의 편을 이미 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네. 그래서 오답 조건을 가져버린. 자, 그 다음에 4번.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 하나, 둘. 쟁점이 몇 개다? 2개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요렇게 쉽게 소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끝.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보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출의 배열 문제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문학 기본서 제 문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되게 좋았고 유리했을까? 아니요.
사실은 파수꾼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 요 부분이 아니거든요. 파수꾼에서는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 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지는 그 뒷부분이 많이 나와요. 왜? 거기 사실 주제가 있거든.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맨 앞부분을 잘라서 출제했을 땐 애초 출제자가 의도가 뭐냐면 낯선 부분 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쵸? 이거 파수꾼 전문을 보지 않고서야 뭐 이 부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파수꾼을 봤어야 됐는데 누구 교재에 파수꾼이 있지 하면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런 접근이 제일 안타까운 접근이에요, 여러분. 누구 책에 그 작품이 난 되게 많이 냈거든. 제가 제 모의고사나 기존의 뭐 문제집들에 이번에 뭐 나왔던 것들 적중 많이 했어도 적중으로 생색내고 싶지 않은 게 왜? 이번 시험지는 그 작품을 미리 냈었다고 해서 그 생색이 나는 그런 시험지는 아니에요. 능력을 길러줬어야 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지 가지고 내가 이 작품 냈지롱 하는 거는 다 그냥 상술일 뿐이고, 위험한 발언 같은데. 자, 위험한 발언 같은데. 의도 없어요. 뭐 누구들인가를 뭐 비판하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휘청거리지 말라고. 그냥 이건 실력을 묻는 문제니까. 이미 아나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번 국가직 시험지에는 이 작품 미리 알았어야지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알았으면 유리한가에 대해서 마음? 그쵸? 반갑고 내가 이 작품을 아는 작품이라는 것에서 오는 그 심정적인 안정감? 뭐 요 정도지. 미리 작품을 많이 봐서 유불리가 엄청 실제로 갈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는 작품이 너무 없어 했다면 무서우니까. 그쵸? 무서우니까 그냥 내가 모르는 작품 미리 틀리고 볼 거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맞을 수 있었던 것도 틀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는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파수꾼 다 알아도 이 부분을 미리 안다고 득될 건 없었으며 결국에 뭐예요? 상황 판단인데 자, 여기서 1번부터 4번에 보면 표현상의 특징입니까? 내용입니까? 사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내용 확인이고 그러면서도 3번, 4번에 보면 내가 읽으면서 시공간 체크는 해야 되겠군. 그래서 시간, 공간 체크는 해야 되겠군. 요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시험지에 지문하고 문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지를 다 외워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문에서 이거 찾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선지 보고 가지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래서 내가 시공간은 신경 써야지 하고 지문에 들어갔으면 지문을 2번 안 읽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지문의 펜터치입니다. 근거 부분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곳은 황야입니다. 그러면 공간 나왔다. 그럼 밑줄 딱 긋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겁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겠구만. 그쵸? 그러면 여기다 똥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그는 언제나 뭐로만 보여요? 그림자로만 보여요.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왔죠. 제가 상상하지 말자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저희 아버지를 맞이해 주시죠. 박수 이럴 것 같아요? 그랬냐고. 그쵸? 왜 그러는 거야? 왜 상상했어? 그쵸? 여기서 끝났잖아. 지문 여기서 딱 끝났잖아. 근데 왜 아버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다 그런 거야.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뒷부분을 상상해버렸어.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 이해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다고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지 보면서 그럼 빨리 확인하면 되지. 지문에 돌아가서. 근데 그러기엔 또 마음이 초조해. 빨리 뒤에 거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왔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치. 맞아. 실수 맞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실수의 원인을 탁 짚고 넘어가자. 실수의 원인이 뭐예요? 상상하지 말라니까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어지지도 않고 실제 파수꾼에서 뒤에 아버지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말은 왜 등장한 거예요? 이 파수꾼의 존재가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파수꾼을 설명하고 싶어서 나온 거지 아버지를 설명하고자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장면 부분에서 주인공이자 핵심 대상이 파수꾼이지 아버지가 아닌데
그 초점을 놓치면 틀리는 거죠. 자, 파수꾼의 얼굴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림자로만 보이고요. 해설자는 무대 위에 아버지를 소개한다. 무대 위에 아버지 없고요. 나올 거라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요거 체크 이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4번입니다. 공감적 듣기. 또 화법 문제죠. 자, 여러분 이거 화법 이론이에요. 화법 이론에 공감적 듣기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래서 공감적 듣기에 소극적인 들어주기, 적극적인 들어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공감적 듣기는 자, 여기 보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좀 유도해 주는 거예요. 유도. 그렇죠? 그리고 막 이게 비언어적 표현으로 끄덕여 주거나 웃어 주거나 이런 표정도 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 주거나 표정으로 내가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더 얘기해 보라. 이런 티를 내는 것이 이게 소극적인 공감적 듣기라면 적극적 공감적 듣기는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반복을 해 주거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든가 동의의 말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자가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고 또 반영해주고 그래서 말로 보태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말로 보태어주고 정리해주고 동의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해주는 이런 게 적극적 공감적 듣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미리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제 이론적 기반을 보여드린 거지 금방 보여드린 거를 몰랐다고 해서 못 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듣는 자가 지금 누구냐라고 봤을 때 물론 서로 대화를 하지만 누구다? 자, 지금 여기서 수빈 씨죠.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라면서 더 얘기할 수 있게 유도해 주죠.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공감적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더 말할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더 말할 수 있게 유도해 주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대답을 못했구나. 확인해 주자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 긴장 너무 많이 했나 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본인은 스스로 진단 못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도 공감적 듣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수비는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뭐예요? 자, 어떤 게 주의 집중? 여기서 정말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돼요. 나 그 말 듣고 다시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 모두 다 주의 집중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더 얘기할 수 있게 정말 같은 추임새나 했던 말을 또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거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게 도와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수비는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있나요? 없어요. 뭐뭐 했나 보네는 정아 씨가 그랬나 보네지 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어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제일 익숙한.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도식이 나온 것도 처음 본 유형이 아니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음운 변동을 도식으로 보여주는 건 기출에서 서울시 국가직에서 이미 기출에서 다 시도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얘를 보면 바로 여기 이거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줬죠? 와, 친절해. 그냥 그죠? 그래서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아마 공부 안 해보고 공무원 시험이 뭔가 하고 푸는 애들이 다 풀고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들 거예요. 이게 좀, 이런 거는 수능에서 되는 게 아니구만. 수능 국어에서 뭔가를 더 보태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제 없어. 그쵸? 그래서 동생들 중에 고3이나 대학교 1학년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이 시험지를 봐도 뭐 수능에서 배웠던 것 중에 범죄 벗어나는 거 없네. 이런 소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지가
사실 약간 뭐라고 할까 어떤 현상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어린애들이 이 시험지를 맛을 보고 진입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문제는 자식들 니들이 그러면다고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문제를 막 어리고 머리 팽팽 돌아가는 고3하고 그저 대학교 1학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한국사도 만약에 한국사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영어도 좀 잘하는 편일 때 그럼 이 친구들이 사실은 시험에서 아주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경쟁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붙읍시다. 걔네들이 선택 과목 공부하기 전에. 알겠죠? 걔네들이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것들 하기 전에 해내기 전에 빨리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해설만 해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소리 하게 되네. 그렇죠? 눈앞에 또 이렇게 현장 친구들이 있으니까 빨리 붙어야 돼. 그렇죠? 요즘에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는 하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 시험지 보고서 막 달려들 거야. 자, 여기서 5번에 어린애들 보고 있으면 자, 또 그 친구들이 이거 누를 수도 있겠구나. 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자, 국어의 주요한 의문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억릴 단어 하나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정 진술형이니까 풀어볼까요? 자, 부억과 일은 합성어니까 부억 따로 일 따로. 그래서 부억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교체 대치 먼저 하고 그래서 기억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부억에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기억.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첨가를 통해서 어떻게 니은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부, 억, 닐 하고 끝이에요. 자, 요렇게. 그럼 기억이 뭐가 되나요? 그다음 역행 비음화 현상에 따라 이게 이응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과정 진술하면 부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더할 때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는 그쵸? 이런 실질적 형태소일 때 요때 니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비음 영향력을 줘서 이응으로 동화된다. 자, 그러면 답안은 몇 번? 네, 1번. 그래서 교체와 첨가가 일어나는데 교체는 몇 번 일어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 번과 비음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일어나죠.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음운 변동의 도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어렵게 낼 만한 부분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너무 평이하게 내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법과 규정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좀 허무한 시험지죠. 자, 그다음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또 화법입니다. 여러분 화법 문제 중에 보면 이게 대본이 길이가 길든 짧든 간에 결국에 이게 약간 비문학 독해가 되지 않으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수능에 있을 때 듣기 평가 때도 수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했던 세대들 있죠, 수능. 그때도 저는 언어 영역 강사였어요. 그땐 국어가 아니라 언어 영역이었죠, 수능. 수능 언어 영역일 때 그때 언어 영역 강사였고 그때 제 주 종목이 비문학이었고 그때 듣기 평가에서 이제 국어로 들어가면서 A, B형이 막 나뉘고 그 다음에 듣기 평가가 뭘로 바뀌었죠? 화법으로 바뀌면서 대본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첫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중에 교재가 없는 거야. 화법 교재가. 그쵸? 시중에 화법 교재들이 나온 게 없잖아요.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다 듣기 평가였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투스 있다가 메가스터디로 막 옮겼을 경우거든요. 근데 메가스터디로 옮겼는데 메가스터디에 이제 재수종합반 교재에 화법 교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메가스터디 재수종합반 화법 교재 제가 썼어요. 비문학 쪽 출제진들이 화법 출제를 해서 화법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해? 문학이 할 거야? 문학 출제진이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출제진들이 비문학을 변형해서 대본형으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화법 문제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재수종합반 학원들의 교과서를 만든 거죠. 그때 화법 대본을 쓰면서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나나요.
자아 분열. 내가 누구도 됐다가 얘기하고 대답하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능에서 언어의 영역일 당시에 수능을 보셨던 분들. 그 분들은 이 유형들을 많이 못 본 거죠. 맞죠? 그래서 나이가 몇일까? 20대 후반. 20대 후반이 된 친구들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30대가 넘으셨거나 이 친구들은 나는 이런 걸 푼 적이 없어. 아까 전에 어떤 토론의 논제는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뒤로 이렇게 대본형 수빈이랑 정아랑 막 말을 하든지 얘든지 그쵸?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난 화법 지문이 너무 이제 약간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를 할 때 비문학 더하기 희곡이에요. 정확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희곡도 명시적으로 정리를 다 안 해주죠. 대사가 계속 나와서 서술자가 없잖아. 그쵸? 그럼 희곡에서도 누가 얘기하고 번갈아가면서 대사를 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텍스트 주제 자체는 뭐죠? 비문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가 단단해진 다음에 화법을 훈련하셔야 맞아요. 순서는. 화법을 내가 많이 틀렸다고 해서 지금 화법만 공부하면 안 돼. 화법 문제지를 막 시중에 가서 수능 교재 중에 화법 작문 교재를 막 산다? 방법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이번 시험지에서 비문학은 다 맞았어. 근데 화법 작문만 틀렸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수능 기출문제지 중에 화작만 모인 게 있어요. 그거 푸는 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본인이 비문학도 한두 개 틀렸고 그러면서 화법도 틀린 거야. 그거는 비문학을 못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비문학이 실력이 되지 않으면 화법은 당연히 못 풀어요. 그러면 비문학이 단단하게 됐을 때 희곡을 읽듯이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요약을 따로따로 하고 글을 읽을 때 이야기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선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비문학 공부 먼저 하고 비문학 안 틀리게 됐다. 나 비문학 잘한다 싶은 자신감이 있을 때 화법을 뭐 제 모의고사에도 계속 넣어드리겠지만 화법만 풀고 싶다 그러면 그때 수능 쪽에 화법 교재를 쓰는 것도 괜찮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공시 쪽에서 나오는 비문학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능서들을 보는 건 그렇다고 수능이 그대로 또 요 모양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수능의 화법 작문은 공시 훈련용으로 조금 지나쳐요. 진짜 투머치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괜히 자존감만 낮아지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제 더 공부할 거 책을 살 때 수능 책을 사는 것은 일단 고민 많이 하세요. 공시 쪽에서 나온 독해책들 웬만한 거 내가 다 클리어했다. 그러면 그때 그쪽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럴 때에는 지문 길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문을 압축해서 펜터치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학교폭력이죠.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밑줄. 이게 논제입니다. 그리고 토의한대요, 토론한대요. 토론을 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친구가 학교폭력에 의해 희생이 되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좋지 않아 하는 학생들. 이게 확대되고 있음. 자, 그래서 이것은 묵시적 동의와 같다. 묵시적 동의다. 그래서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라. 자,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펜터치한 거랑 일치합니까? 자, 다음으로 반대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하는 거죠? 반대. 방관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이므로 그래서 규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밑줄. 그 다음 사회자. 그럼 반대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해 주시죠.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폭력의 방관자라고 하실 건데요. 그럼 방관의 기준은 뭡니까?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처벌을 할 때는 명백한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펜터치. 자,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동그라미. 근데 이
기준부터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죄책감 없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 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사실 찬성 측은 이제 사회 전체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어떤 일벌백계적 접근으로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사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이런 방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윤리적 관점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쪽 반대 측은 명백한 범위를 획정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아주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법적 관점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볼까요? 자,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끊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선제. 여기서 논제 자체가 뭐였어요? 이 글에서 방관자도 책임을 져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가 아니야. 아니 일단 방관자 범주액 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할 거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측이 논제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러면 책임을 지게 할 대상 획정이 안 된다는 부분의 의문 제기예요. 그럼 그냥 순수한 의문이에요? 비판적 의문이에요? 비판적인 의문 제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는 건 상대의 어떤 주장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일 때, 실현하기 어렵거나 실현의 과정 자체에 비판적 의문을 제시를 해서 타당하게 실현될 수 없는 이 주장이라는 거죠. 자, 대상자 획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거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장, 어떤 주장? 책임을 지라고 하지 마. 이거죠. 책임을 지울 수 없어. 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에 대한 비판. 그래서 상대가 상충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저쪽을 깨면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편의 주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밝혀서 내 주장을 단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준이 모호하다. 너희는 기준이 모호하니 내 뜻대로 가야 한다. 라고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여러분 이게 윤리적 방법이라기보다 오히려 윤리적 측면에서 아주 최소한이죠. 그러면 윤리의 최소를 추구하는 게 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반대 측은 윤리적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리적 관점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방관자까지도 규제가 확대 적용돼서 사회가 엄격하게 윤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렇죠? 이렇게 선한 어떤 도덕적인 것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건 찬성 측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자,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제 생각엔 그래요. 1번의 답안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쵸? 2번, 3번, 4번을 쉽게 소구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1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뭐 예를 들어 의문 제기가 왜 강화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한 경우에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경험이 나왔었나? 하고 지문을 다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막 지문에서 얘가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막 허둥지둥해지는 거야. 그랬었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사실은 절도 있는 문제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발문을 읽고 그럴 때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발문을 파악하고 유형을 인지해요. 그럼 이 유형은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인지 지문으로, 혹은 지문을 먼저 보고 선지로 가야 되는 것인지 확정을 해요. 그 다음에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일 땐 지문의 펜터치를 정확하게 하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새기고, 그 다음에 선지에 가서 지문으로 되돌아가는 걸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지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터치를 잘 했다면 이게 있네 없네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다 부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여러분 이게 한자 문제라고요? 문학 문제라고요? 문학 문제라고. 만약에 저는 사실 출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모금은 어떻게 돼 있죠? 도금이 없죠? 그리고 요 정도 단어들은 도금 없이 출제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이론 문법에 나오는 단어, 독해 이론 단어. 여러분 작년에 뭐 나왔어요? 설명, 논증 이런 거. 설명, 논증, 서사묘사 이런 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독해 이론, 문법 이론, 그리고 문학 이론 이런 게 한자어일 때는 이런 한자어들 기본서 옆에 괄호치고 나온 것들 눈에 보도록 이렇게 눈에 익숙해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떤 과도기적인 시험지니까 좀 난도에 대해서는 출제진들이 많이 봐준 시험지여서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은 내년은 여기서 도금이 빠지지 않을까? 한자 문제 내기도 한자 단독 문제 내기도 싫은데 독해 얹어서 낼 때 이렇게 주면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자 수준은 자, 도금이 없어도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문학 이론 개념어에서 제가 우월한 독해 수업을 할 때 문학 선지 개념어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 벤 디아그램을 그려요. 풍자와 해학. 그죠? 그래서 풍자와 해학이 같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겹치는 구간이 너무 많아서 풍자와 해학이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도 들어드렸어요. 풍자지만 하지만 재미가 없는 풍자, 잔인한 풍자, 난소공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돌려서 비판한 게 풍자이기 때문에 돌려서 비판하지만 재미없고 잔인하기만 한 것이 여기 차집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미는 있으나 뭔가를 비판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봄봄, 동백꽃 이런 것들이 이 차집합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주로 고전에 있는 고전 시가나 이런 데 있는 혹은 판소리계 소설들에 있는 돌려서 양반을 비판하는 것들은 재미도 있고 돌려서 양반을 비판하는 풍자도 있기 때문에 풍자와 해학을 더불어 한다. 그래서 고전의 미적 범주에는 이것도 파이널에서도 했고 문학할 때도 했고 승고와 우화와 그리고 무엇이 있는데 비장과 골계가 있는데 골계는 현실 속에 있는 나쁜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건데 나빠. 그렇죠. 그래서 슬프게 표현할 것 같지만 우리 고전 문학의 특징이 웃음으로 눈물 딱 끼어서 그래서 골개미라 부른다. 익살스러울 골. 한자에서도 강조했죠. 골개미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 기본반에서도 그리고 무료특강에서도 골개의 익살스러울 골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파이널 특강 때 보여드렸던 거 승고, 우화, 비장, 골개. 그래서 해설지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마무리 특강 때 이걸 했죠. 이론적인 접근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며 그리고 제가 샘플 문제로도 비문학처럼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딱 그렇게 나왔죠. 나 이제 출제자들이 어떻게 갈지 알겠다니까. 그쵸.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국가직. 그래서 이렇게 국가직 대비 파이널 특강에서 얘기했듯이 승고, 우화, 비장, 골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마무리 특강에서. 이 말 되게 불편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데 현실에 없는 것과 그쵸? 그리고 원하는데 현실과 충돌되는 것에 대한 진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보여드렸죠.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냈던 거. 그래서 여기에 문학작품에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은 작품에 따라서 서로 융합될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다. 상반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요 진술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문제 보죠. 자,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과로를 통해 드러난다.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풍자 해학은 주어진 상황이 뭐하더라도 불행해, 탐관오리야, 막 신분 계급의 차이가 있고 가난해 죽겠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하는 무엇이다. 자, 골개미, 익살스럽게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 그 다음
자, 기억은 골개미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을 한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무엇이고 풍자 깨트려 저항 돌려서 비판하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지닌 긍정해 웃겨 웃기긴 해. 그죠? 그러면 싫은데 웃기긴 해. 이렇게 가면 뭐라고요? 웃음이다. 그래서 비판의 목적을 니은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웃기는 걸 이렇게 해악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배치 문제 제가 독해 알고리즘 등에서 수업을 할 때 자, 배치해야 될 조각에 접속 부사나 이, 그, 저가 없으면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 아무리 짧아도 내가 저것을 먼저 보고 나면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쑤셔넣고 싶기 때문에 합리화가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나를 경계하기 위해 지문을 먼저 보는 것이다. 그럼 지문을 볼게요. 철학자 해겔이 주장했듯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종교를 뭐가 대체하라고요? 뉴스가 대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의 신앙에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랑 신앙이 뭐 거의 대등할 정도래요. 그러면 뉴스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그러니까 뉴스를 내보내는 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시 뉴스에서 뭘 바라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길 경계로 앞부분은 뉴스의 권위예요. 맞죠? 뉴스의 권위. 그리고 뉴스가 우리한테 수용자한테 뭔가를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우리가 뉴스에 원해요. 방향이 다르죠? 우리는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누가 착하고 악한지 선악을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길 바라고 이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디귿에는 뭐가 오면 안 돼요? 엉뚱한 게 오면 안 돼. 우리가 뉴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의 나열이야. 만약에 저 조각이 우리가 뉴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 중 하나라면 어디에 올 수 있으나 디귿에 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디귿에 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의식, 그럼 이 의식은 자, 우리가 교회를 따르면서 교회에 뭔가 우리가 뉴스를 따르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 교회와 뉴스를 유사한 것으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뉴스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이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 원하는 것을 얻을 때의 과정. 자, 그 과정에 참여하길 거부하면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의 펜터치를 하고 뒷부분은 펜터치 별로 없죠? 그냥 이거.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이에 들어오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좀 생뚱맞지만 여기에 이단이라는 비난 그리고 이 의식. 그러면 여기 안에 의식이 그대로 나오면 모를까? 아니면 올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적어볼게요.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뉴스로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종교를 무엇이 대체? 종교를 뉴스가 대체했죠. 그리고 아침 저녁 얘기했는데 이게 뭐죠? 뉴스 타전 시간이에요. 뉴스를 내보내는 시간. 맞죠? 그러면 이 얘기 어디 나왔죠? 그렇죠. 여기 교회의 시간 규범. 자, 그러면 위치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죠. 기억이 가장 적합하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앞뒤로 보면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의 구체화 이렇게 따릅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공손한 마음을 기도 대신이에요. 기도 대신. 그죠? 그래야 뭐 자본주의 사회에 빨리 적응할 거 아니에요. 뉴스를 봐야. 그렇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에 누앙사네요. 자, 누앙사는 뭐 독해 플러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실전에서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제가 무료 특강으로도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에서 주요 가사 5개 할 때 누앙사에 딱 이 부분 잘라서 했죠. 그래서 내가
보시라고. 그쵸? 그리고 우리 우월한 독해 할 때 누앙사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를 빌리러 갔다 오는 부분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친절해? 얼마나 친절하냐고. 그죠? 사실 저는 이거를 안 줬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무슨 마인드인지 아세요? 수능이요. 수능이 어떤 단어를 몰라서 작품을 못 읽게 만드는 걸 싫어해요. 수능이 고전시가 나오면 지나친 선지식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웬만한 좀 희귀한 한자나 희귀한 고어들을 다 이렇게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어휘풀이 이런 걸로. 그러니까 사실 예전의 공시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낸다 그러면 아무것도 서비스하지 않지. 이거 서비스거든요. 이걸 줄까 말까 하다가 주는 출제진들이면 출제진들이 바뀐 거야. 물갈이가 완전히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 출제진이면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누앙사를 알았어야지 이러겠지. 맞죠?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헌,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나오니 뭐 예전에는 뭐 설피설피 밑줄 긋고 이게 뭐게 막 이러다 그죠? 이게 예전 마인드잖아요. 그쵸?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물러나올 때 풍채가 적은 이럴 때 얘를 못 읽겠다. 사실은 웬만한 고전 시간은 미리 아는 게 좋지만 그래도 힌트. 풍채 적은 형용. 풍채가 적은 초라한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다. 개마저 날 만만하게 여기고 꺼져! 빵빵 이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있겠는가? 잠이 안 오는데 누워있다. 근데 나 와실을 몰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 삐 처리하면서도 용감하게 읽으라고. 그렇죠? 자, 보세요. 풍채 적은 형용에 얘가 짖을 뿐이고 그 다음 어디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어. 그럼 얘는 뭐가 안 온다? 잠이 안 오네. 그 다음에 북창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얘가 뭔지 몰라도 좋지만 무정한 얘는 자 무정한 오디세는 나의 한을 더 심화시킨다. 새소리 들으니까 더 한이 깊어져요. 감정을 심화하죠. 그 다음 종조주창하며 자 슬퍼하는 모습 자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농가가 즐겁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세정 모르는 한숨 그칠 줄 모른다. 한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강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대풀이 다 넣어드렸죠? 이거를 현대풀이처럼 완벽히 해석하길 원하는 게 아니야. 출제자가. 지금 제가 밑줄 끈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당연히 풀리거든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자 누앙사에서 사실 미리 안다면 훨씬 편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소 빌리러 갔다가 소 못 빌리고 오는 부분이네. 그러면 그냥 사실은 다 안 읽어도 답이 탁 하고 나오긴 해요. 그쵸? 누앙사를 알면 탁. 그리고 이 문제 풀었던 문제잖아. 너무 또 탁 이렇게 답이 나와.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처음 봤어도 제가 밑줄 그었죠? 그래서 소재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그 소재를 수식하는 말이나 서술부를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죠. 기억은 개죠? 풍채 적은 모습에 개가 짖을 뿐. 자, 그러면 기억을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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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 틀린 말을 치워. 자, 그럼 뭐뭐 틀렸어요? 일단 1번 괜찮아요. 풍채 적은 모습 초라한 부각시킴. 내면? 개가 내면이에요? 근데 왜 짖어요? 그쵸? 그래서 개가 나는 아니고 그래서 개는 나를 쫓거나 쫓아내는 존재죠. 그 다음 화자의 절망. 개가 화자의 절망을 부각할 수 있죠. 절망 자체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애매하니까 놔두고 실제하는 존재물이다. 맞아요. 존재해요, 개가. 내가 소를 못 빌리고 나오는데 그쵸. 길에 있는 개나 뭐 그 주인집 개가 막 짖었어. 자, 그 다음 니은. 뭐였죠? 대승이죠. 무정한 대승. 대승의 소리 때문에 난 더 슬퍼졌잖아요. 그러면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맞죠? 답. 그 다음 아까 이미 기억 때문에 틀렸지만 화자의 외양 아니고 그 다음에 희망도 아니고 한을 돋운다면 그죠? 한이 더 깊어지는데 그리고 상상적 허구입니다. 이럴 때 이러신 분들이 상상인가? 상상이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 물론 잘 보세요. 이 누앙사를 몰랐어. 그럼 이 새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상상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없지만 1번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 시간을 지체합니까? 너무 비합리적인 사고죠. 답안이 나왔어.
답안이 나왔는데 어디세가 뭐냐? 어디세가? 그쵸? 없는 애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고민에 빠져서 막 2초, 3초 막 보내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시를 다시 봐. 심지어. 둘 다 싫지 않은 존재물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내 1번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지문이 길어져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합격자 컷이 나오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 힘들다고 막 제 모의고사 어렵다고 욕들을 해도 제 모의고사도 상위 10% 보면 원래 합격자들의 점수에 비해 보면 그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라고 하고 막 불평을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시험지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린 건데 어떡해. 자, 심장 부여잡고 들어. 본인이 느린 건데 느린 게 슬로우로 움직여서 느린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란히 앉아서 봐줬어요. 대체 어떻게 뛰면 100m를 20초가 넘지? 그러면서 구경을 해줬는데 제가 공중에 오래 떠 있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서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발짓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는 거지. 전진하지 못하는 발짓이 뭘까요? 횡으로 움직여 막 이렇게. 막 몸은 큰데 앞으로 안 나가고 몸은 되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해돼요? 앞으로 나가는 발이 아닌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 텍스트가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니?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는가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2번 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한 바의 답을 한 번에 찾나요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의 변별력을 늘릴까? 이게 핵심이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까? 여러분 실력이 없을 때 속도만 기하면 오답률만 올라요. 그 지문을 빨리 읽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기억이 덜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번복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자, 그다음 10번. 10번에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한자 성어를 몰라서 틀렸다면 성어 공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후보 한자 성어를 다 알면서도 틀렸다면 이 사시가의 해석이 잘못된 거겠죠? 자, 그럼 어렵냐? 자, 딱 보죠. 작년 EBS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고에 됐었어요. 자, 그럼 보죠. 여기에 자,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자, 원앙금침 깔려 있네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금제갈 꾸민 한 장 어디로로 떠났는가? 자, 그러면 뭐 누군가 말 타고 떠난 거야. 맞죠? 그러면서 쭉 보니 시름의 겨우니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다.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울었겠죠. 그러면 님의 부재로 인해 시름이 겨운 이제 화자. 자, 여러분 작가가 누구라는 걸 보여줬죠. 제가 시험지에서 작가를 보여줄 때가 있고 안 보여줄 때가 있는데 작가를 보여주면 그것까지도 힌트다 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조건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허난설원의 사시간대 여기 보면 어디로 떠났니? 난 시름겹다. 그러면 허난설원의 규원가는 기출이나 기본서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역시나 독서공방의 외로움을 도출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 못 들고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화자. 답은 자 2번이죠. 전전불매. 그러면 저 전전불매는 몰랐어요. 전전반칙은 알았지만 이러면 닮지 않았니? 그래서 제가 아니 전전반칙 알고 전전불매 아는데 왜 못 풀어? 제가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다. 자, 그다음 자 11번입니다. 자, 높임법 문제. 자, 높임법 문제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화자가 청자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자,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그 다음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서술어의 객체가 누굽니까? 목적어나 부사어. 그래서 자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자,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괄호 치고의 경우 대화의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였다. 그럼 뭐예요? 셋 다 한 거 고르세요. 제가 높임법에서
여러 높임법 다 뒤져서 찾기 했죠.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빠르다 그랬지? 이거를 주체 이렇게 찾으면 더 정신없어. 한 선지에서 일단 높임의 지표들을 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색. 자, 이렇게. 깨서 모시고 덱, 샷.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주체, 객체, 상대 배분해서 오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번에선 주체 높임 깨서 그쵸?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덱이 일치하는지 아닐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덱이라는 용어도 있었죠. 그 다음 시. 자, 그래서 깨서와 시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는 덱까지도 주체 높임의 의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목적어 할머니죠. 그러면 자, 맥락에 따라 덱 할머니를 높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 덱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높이는 덱 그리고 모시고 이럴 때 덱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덱이 주체를 높이는지 객체를 높이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덱이 없어도 되거든. 근데 답안 결정에 굳이 쓸모없는 걸 망설이면서 시간 지체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여러분 깨서로 높임 하나 나왔죠? 모시다로 객체 나왔죠? 끝만 보면 되잖아요. 상대 높임 X죠. 그럼 더 볼 것도 없는데 이게 덱이 주체야 객체야 무의미함. 그쵸? 자,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이거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에이씨 그거 말고도 나머지 성립시킬 게 많은데 왜 그랬어? 내가 그랬거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제가 겸양 있잖아요. 그래서 높임과 겸양이 있는데 나를 내리는 겸양. 제가 인칭 대명사 할 때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의 하나예요. 상대 높임법 중 겸양도 있어요. 꼭 종결 표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자, 지금 내가 자기 자신을 제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말 들어주는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할까요? 제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럼 제가랑 자, 여기에 까요? 이 끝만 봐도 상대는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께 어머니에게가 아니죠. 객체 높임의 조사. 그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말을 높인 객체의 용도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들이다도 객체. 그럼 뭐가 없어요? 나를 내리고 있는데 그쵸? 주체 높임이 없죠. 자, 그 다음 3번 어머니께서 주체 샷 주체. 그 다음에 아주머니께 객체 부사어 높이고 있죠. 들이라 객체. 그 다음에 어미 자 종결 표현 비읍니다. 격식 제상대. 자, 다 됐죠. 끝. 사실 진짜 자신 있으면 여기서 끝내. 4번 보지도 않는다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량이 많은데 여기서 4번을 보는 분들은 이런 거죠. 불안해 죽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쵸? 그러면 본인이 높임법에서 여러분 보세요. 3번을 틀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3번이 3개 다 있다는 걸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르시는 분이 4번을 본다고 답안 확정이 날까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론 문법 부분이 이제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론 문법의 안정적인 실력이 독해의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론 문법이나 규정에서 선지를 진행하다가 답안이 나오면 나머지 선지를 보고 우열을 따질 게 아니거든요.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정답에서 끝나죠. 가장 모모한 걸 고르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그러면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뭐의 시간을 더 쓸 수 있겠어요? 독해 시간을 더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주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여기서 주민 여러분은 주체이자 상대예요. 근데 여기서 깨서라고 했죠. 깨서라는 조사는 원래 누구를 높이는 주격. 그쵸? 그래서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느낌표 치고 막 이러면 상대야. 근데 여기선 주민 여러분께서라고 말했으니 주체를 높이는 용도. 사실 주체 상대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주체 잡고 바랍니다 상대 있으니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그래서 자, 이 문제 풀면서 댁이나 여러분이 이게 뭐지 둘 중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왜? 하나씩의 요소만이라도 확정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시험 볼 때 혼자 공부할 때 학습하는 방법과 시험 실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까지의 경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어디까지 하면 완료가 된 건지 시험 실전 상황의 프로세스, 알고리즘 이런 훈련이 명백하게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는 결론을 내고 끝낼 것인가. 자, 그 다음 자 이런 건 넘어갈게요. 12번
1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이죠? 여러분 내용이에요? 아니면 진술방식이에요? 진술방식 아니면 서술방식, 논지전개방식의 발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시였기 때문에 그쵸? 시의 표특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지를 먼저 보고 내용에 대한 거는 너무 깊이 인지할 것 없이 확인만 하시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거는 가지고 찾겠다는 의지로 지문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직설적 어조, 그 다음에 2번의 고전적 질서는 내용으로 확인할 거고요. 3번의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럼 나눠보자 나뉘나. 그 다음에 4번 농기구의 상징.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면, 자, 이거는 제가 미리 펜터치 안 했어요. 하나하나 하려고. 왜? 정말 낯선 작품,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작품, EBS에도 최근 등장한 적이 없는 작품. 그럼 뭘까요? 이거 자료 찾으면 안 나올 거예요. 논문 하나 있어요. 그만큼이나 일부러 낯선 걸 캐곡했다는 거지. 좋은 작품인데 거기서도 되게 대표적인 파트가 아닌 파트로. 그러면 한 번도 못 본 걸 내주마 라는 의지죠. 자, 그럼 보자. 자, 여기서 항상 작가랑 제목 주면 이거부터 봐. 되게 큰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죠? 신동엽. 그러면 신동엽은 현실 참여 시인, 독재의 저항, 민주화의 기여함.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자, 그럼 지문 볼게요.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자, 그럼 여러분 뭐뭐 하라, 뭐뭐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명령하는 거, 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바랍니까? 안개를 걷는 걸 바라죠? 그럼 안개는 화자에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명백한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가리워진 안개를 부정 걷게 하라. 이렇게 걷는 거 아니에요? 안개를 걷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여러분 이렇게 열거된 것들은 그냥 묶으라 그랬지. 자, 그래서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자, 쭉 가래로 밀어 할 때 가래가 농기구인데 혹시 농기구의 상징이라는 선지가 있었죠? 그러면 농기구가 뭐지? 본문에 농기구가 나올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가래로 밀어. 가래 동그라미 농기구. 쭉 가래라는 농기구로 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버려. 그러면 안개랑 쟤네들을 치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뭐예요? 부정. 쭉 가래로 바다에다가 쳐넣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래의 역할이 뭐예요? 나쁜 걸 확 치워버릴 수 있는 혁명의 정신이나 혁명의 의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에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이걸 원한다. 뭐뭐 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긍정. 그러면 이 세 줄은 통째로 내가 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만들어낸다. 자, 그럼 여러분 연쇄법인데 표특에 연쇄법 안 나왔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A는 B를, B는 C를 만든다. 근데 악이죠. 나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다 나쁘죠. 자, 그래서 보다 큰 집단과 체계가 나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마찬가지. 위조품까지도 부정. 하여 전통은 궁궐 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여러분 전통이 상전이래. 그러면 궁궐은 사실 궁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어떤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지배 권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정부가 될 수 있고, 그럼 전통이라는 게 상전이 돼서 떠받들어야 될 존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작된 권위랬죠. 그러면 전통이 조작된 권위죠. 전통은 조작된 권위가 되어 궁궐 안에 상전이 되어 주의를 침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 마이너스. 전통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거 상식 시험이 아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국경이며 탑이며 또 울타리며 저기 있었던 건데, 그쵸? 쭉 가래로 밀어서 다 집어쳐 넣어 없애버려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 또 수미 상응으로 강조를 빡 해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끝인데 대조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인의와 자연인가? 대조는 확실히 있네. 뭐 해야 될 것과 치워버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가 나온 게 어느 부분이죠? 하여 흐르게 하라 이 부분이죠. 이것 빼고는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치워야 될 것들. 맞죠?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선지로 가볼게요. 네,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직설적인 어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보면 명령형으로 뭐뭐 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원하는 거죠. 그 직설적으로 그래서 어떤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전적인 질서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은 체계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악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 어떤 지배 세력이나 기존의 나쁜 것들 구습들을 이제 이것을 다 치워버리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전적인 질서로 새로운 희망을 추구했다는 불가능한 말이죠. 자, 그러면 답안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나 명백히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선지는 3번이었어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거를 혹시 선지를 그냥 뭐 문명에 관한 것과 자연이라고 하면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히 뭐 인간이 만든 것과 자연물 이 뜻이 아니라 아까 1년과 2연에서 얘기했던 어떤 부정과 긍정 개념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때 단 하나도 안 빠지고 딱 나뉘어지진 않지만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여기 자 국경, 탑, 그리고 울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여기 이 부분 날새 그리고 세상의 바람과 햇빛 이런 것들이 긍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긍부정을 나눈 뒤에 보니까 부정적인 것은 인위적인 대상들로 많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자연물로 표현이 좀 많이 됐으니 그래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애초부터 대조를 뭐 문명과 자연으로 나누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긍정 부정 나누고 보니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목 같은 경우는 쟁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은 가래라고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농기구라는 거. 그래서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이게 뭐죠? 그죠? 혁신과 쇄신의 도구나 의지인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할 때 이 역설이 역설법의 역설이 아니에요. 그때 역은 거스를 역인데 이건 힘줘서 얘기하다. 그래서 힘차게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답안은 2번 부정. 자, 13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 중 서술자의 개입. 아우, 나왔어요.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셨는데 한번 나와야죠. 자, 서술자의 개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 지원되죠? 세 가지. 하나, 인물에 대한 성격평. 둘, 사건에 대한 사건평. 셋, 이걸 진행하는 어떤 제가 MC 문장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진행에 필요한 도구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사건에서 벗어난 자기 진술 이런 것들이 서술자의 개입이다, 논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양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쓰였냐? 그 세 가지 중에 인물에 대한 성격평, 사건평, 사건의 평 중 그 중에 하나만 쓰였어요. 어떤 거? 사건평. 예, 다 사건평인데 하나만 개입이 아닌 거죠.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혹은 군도가 오는지도 모르고 자,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며 우는데 자, 이때 생각지도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할 우환을 당한 건 춘향이죠. 그러면 춘향이가 어찌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느냐고 춘향이의 심정에 공감해 주는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 춘향이를 연민하며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평가를 춘향이 입장에서 해준 거죠. 그래서 연민이 드러나고 그래서 뭐가 맞다? 개입이 맞다. 그 다음에 니은 부분에도 보면 춘향이의 슬픈 애원성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것도 사건평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용을 본 뒤에 이 부분에 한양 계신 우리 낭군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려는가. 여러분 여기 1인칭의 진술이 있죠. 누가 말하고 있을까요? 춘향이가. 여기 따옴표가 없어도 인물의 대사를 고전 작품은 따옴표 없이도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술자의 이야기와 인물의 대사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를 기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인칭 같은 걸 증거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대사? 춘향의 대사지 서술자의 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 들으니 이 뒤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받지 않겠는가? 당연히 감동받지. 사건에 대한 평가. 자, 그래서 1번 여기에서 기억, 니은 그리고 리을이 모두 다 사건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1번 하다 말았죠. 왜일까요? 주로 이럴 때 선지를 어떻게 주죠? 기억부터 1, 2, 3, 4 주지 않나요? 와, 진짜 제가 라영 왜 골랐는지 아세요? 제가 라영으로 해설했잖아요. 나 진짜 이 문제를 성토하고 싶어서 이거는 진짜 창의적이다 진짜. 내 진짜 출제자고 검토자고 간에 내가 자꾸 서울시 추체부터 비판을 자꾸 안 하려고 해도 나는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원해. 그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생색이 나는 시험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제가 공무원입니까요? 자, 그죠? 어쨌든 저는 강사일 따름이지만 정말 불필요한 짓이죠. 이런 불필요한 짓으로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아. 저 보자마자 우리 해설 쓰는 해설진들끼리 뭐야, 무서워, 막 소름 끼쳐, 말면서 다 닭살 돋아가지고 막 이랬어. 진짜 내가 이 시험의 당사자라고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끼쳐. 네. 물론 저 같은 강박 환자는 실수를 안 했겠지만요. 근데 대부분 되게 긴장 상태에는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공무원 수험생들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긴장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라고 혼내주고 싶은 거냐고.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선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침 뱉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입니다. 여러분 14번의 현대 소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발문이죠. 자, 부정발문이고 지문이 이렇게 길고 그러면 이것도 팁인데 자세히 읽고 합리하면 안 되니까 자세히 외우려고 들지 말되 키워드만 잡아. 키워드만. 자, 키워드 잡으면 어떻게 잡힐까? 이렇게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 2번 신둥이, 3번 갓난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4번 동장내 절가. 여기서 사람 이름만 잡아도 사람이 되게 여러 명 나올 때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지 명백하거든요. 자, 이런 다음에 지문을 볼까요? 여기 보면 방앗간도 나오고 산개도 내려오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토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속은 도시의 반대말이라고. 그죠? 도시적이다의 반대니까 시골. 자, 그 다음에 억센 삶의 현장이라는 건 개 한 마리 잡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그래서 억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억센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각박해져 있죠 아주. 자, 그 다음에 신둥이 개가 산개. 산개의 눈이 유난히 어때요? 새파랗게 별나요. 그것에 대해서 갓난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요? 이건 하나의 생명의 불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새끼 목까지 눈빛에서 형형이 나오는 거라는 걸 느끼죠. 자, 그래서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저는 해설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다 풀거든요. 정답 체크해놓고 생각 역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해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풀 때 펜터치 했던 것들을 또 PPT에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펜터치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 나는 목넘이 마을의 개를 알지. 하지만 선지와 직결된다고 보는 것들을 치는 거야. 그쵸? 알아도 치는 거지. 선지에서 활용이 된 것들이고 근거들이니까. 자, 그 다음. 이때 누군가 입어서 때려라. 그쵸? 그런 다음에 훅 하고 강아지한테 이제 개한테 달려들었는데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어디를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그쵸?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새끼 뵌 것을 참아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자리를 내어주었다, 도망가게 해주었다고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돼요. 순간 망설였든 아니면 정말 틈을 내줬든 어쨌든 갓난이 할아버지 쪽으로 나갔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어서 누군가의 입에서 누구야? 누가 빈틈을 냈어? 원래 못 나가야 되는데 나갔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누구야 하는 못마땅한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 다음 여기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그쵸? 그러면서 아니 아주반이다래. 이게 뭐예요?
아주버니죠? 아저씨죠? 아저씨가 틈냈지?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말 몰랐다며. 좋아요.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역 방언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해? 아주바니다레를 모르면 모를 거냐고. 그냥 이게 기준이에요. 이 말 몰라도 돼요. 이 말 몰라도 되고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 얘 가려. 모르겠으면 가리라니까. 내가 한자도 삐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모르겠으면 삐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누구야 흥분에 찬 목소리. 저마다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얼굴을 디밀고 너냐? 이거거든. 얼굴을 디미는 건 만약에 얼굴을 디밀기만 하고 아무 말 안 했어도 얼굴을 턱 밑으로 딱 지켜보고 갓난이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는 건 뭐예요? 비난이죠. 너야? 이거거든. 아무 말 안 했어도. 근데 왜 이 말을 몰라서 틀렸다 그래?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저씨예요? 이게 고유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이 말을 몰라서 그렇게 못 풀 거라고 아마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작내 절가는 그냥 그 개를 잡으려던 동네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표방해요. 자, 그럼 답. 동작내 절가는 동조 X. 그러면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은 뭐냐? 신둥이 개가 도망갈 수 있게 틈을 낸 거고 그 틈을 내준 것에 동조할 리 없죠. 왜 동네 사람들 중 하나니까요. 그냥 아주바니다레 이것 때문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짧으니까 금방 보실 수 있죠? 내용 보죠. 여기서 상을 당했을 때였어요. 그때 부윤공의 부인 이씨가 우연히 언문소설 밑줄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그럼 어떻게 읽었다는 얘기지? 입으로 낭독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 소리나게 읽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어찌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내어 읽어 스스로 평민 같아집니까? 자, 그러면 여기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상중에 책을 읽는 것도 문제. 그쵸? 그 다음에 또 책을 입 밖으로 읽어. 그쵸? 소리가 들리게 한 것도 문제.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평민들과 같아지느냐. 그러면 주로 언문소설을 읽은 건 누구들이다? 평민들이다라는 잠재된 전제까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전기수. 여러분 전기수는 예전에 책을 읽어주고 돈을 벌었던 사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혹은 책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직업이죠. 자, 그래서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소설을 읽었다. 입으로 읽었다. 밑줄. 그 다음 이런 전기소설이 있었다.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둘러섰고 가장 재미있고 기묘해서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돈.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돈.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요전법, 돈을 요구하는 법이라고 한다. 전기수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 일단 1번. 상층 남성이 가에 등장한, 그렇죠? 자기 제수씨를 꾸짖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그 다음에 2번. 자, 혼자 소설을 보면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아까 가에서의 그 여인이 부인이 그랬죠. 그 다음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언문소설을 많이 읽은 계층이 평민이라는 거지. 그리고 평민들이 창작했을지는 이 글을 보고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상층이 아닌 사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그렇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4번에서 지나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음. 자, 다음입니다. 16번.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 글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한 건데 부정발문일 땐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 화제 제시함으로써 끊고 호기심을 유발한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의도구나. 도입부에서 질문하면 그런 의도겠거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끊어놨으나 주로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 이건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용 확인. 예시와 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럼 지문 볼까요? 고전파의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도입부의 질문. 그러면 이 중심 화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분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예시가 등장했어요. 자, 그럼 뭐뭐 지워집니까? 1번 지워지고 또 3번 지워지고 1, 3 지워졌죠? 그 다음 뒷부분. 자,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이러한 것을 지위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걸 수립했고 그리고 또 대표하게 됐고 그것은 이 성과 덕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의가 의미와 가치인 거 아시죠?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미와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소거하고 끝까지 찾을 수 없는 것 몇 번? 2번이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7번입니다. 자, 17번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를 바탕으로 나를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의 내용일치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틀린 건 그래서 이 선지와 똑같은 말들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찾아요. 발문에서 추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시험지 내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출제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공들여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시에서 신동엽의 시 같은 게 어려웠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낯선 시의 주제 분석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원래 좀 변별력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낸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철학 재제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 재제에 약하신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모든 유형을 내용 일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문에 똑같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지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죠?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가의 펜터치 먼저 해볼게요.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자, 그러면서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끝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반대로 앞에서 잘라주세요.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짓는다. 여러분 이만큼이 경험주의인데 사실 합리주의와 합리론 그리고 이 경험론, 합리론과 경험론이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할 때 둘이 상충된다는 건 전는 부분의 상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차이점이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면 합리론이 감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감각이 불안정하다고.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확고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비판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랬죠?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없다는 인정이야. 감각이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쓸 수 없어. 이거죠. 무시하지 마. 쓸 수밖에 없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두 합리론과 경험론의 상충 지점은 이 부분이에요. 요거.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이 합리론과 부딪히는 부분이지. 그리고 이 뒷부분은 감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합리론이나 경험론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라고 머릿속에서 해야 해. 이게 추론이에요. 그걸 중간에 하지 않으면 선지를 보고 생각에 돌입하면 이미 끝난 거 못 풀어.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 얘기는 그래도 감각을 믿을 수밖에 없어 부분이니까 아까 가르친 부분.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거 어쩔 수 없어? 완벽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니까 그럴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근거일까요?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해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감각이 불완전하다고 감각을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할 걸인 거예요. 자, 그다음 반대로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여기 괄호치세요. 과학적 연구는 여기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 반대로 뒤에서 얘기하는 건 주어가 뭐죠? 반대로 뒤에 주어는 여러분 실용적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반대로 뒤에 핵심 주어는 과학 연구예요. 과학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대해서 경험적 자료가 감각이죠. 경험적 자료인 감각에 대해서 경계심을 유지하겠지. 근데 이건 뭐다? 과학적 연구고 그럼 반전하셔야죠. 반대 해석하세요. 실용적인 기술 개발은 어때요?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럼 엄격하고 확고한 기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출제자들이 공들여낸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맞았는데 95점.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95점이거나 90점대인데 이 문제 포함 틀렸다면 사실은 본인들이 정신 능력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신 능력은 있어요. 근데 강사 탓을 하세요. 좋은 문제를 많이 못 본 겁니다. 여러분들의 추론의 부분을 유발해주는 문제를 많이 못 푼 거예요. 경험치 부족이죠. 예, 능력은 있으나 경험치 부족. 만약에 90점 이상인데 이 문제 포함 틀렸으면 경험치 부족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푸셔야 돼요. 필요 이상 어려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지엽적인 건 욕을 해. 지엽적인 문제들은. 근데 제 문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는 나쁜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시험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 뭐 투머치? 그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욕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제 모의고사 풀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 쉬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쉽든 어렵든 어렵게 준비해야 돼. 굉장히 하드한 문제들로. 자, 그래서 이 문제만 놓쳤다. 그러면 어려운 독해 문제를 좀 찾아 풀 필요가 있는 거죠. 추론 문제를. 자, 선지 볼까요?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과학 연구와 달라요. 그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감각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늦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의 토대를 둔다. 여러분, 경험론적 사고가 뭐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사고를 출발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경험론적 사고가 감각이 완벽하다고 한 적 없어요. 감각은 완벽하지 않지만 모든 사고가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실용적 기술 개발은 그럴 수밖에. 근데 과학 연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원한다예요. 자, 그러면 2번.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맞아요. 감각도 변화하겠죠.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 그러면 일상생활 유지를 못할 텐데. 그쵸? 그랬죠. 너무 엄격하게 감각에 대해서 의심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우선시해야 한다. 땡. 그 다음 3번.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이 글은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연구는 좀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뭐 실용 개발이나 일상생활은 좀 더 너그럽게 감각에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여러분, 감각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글이? 아니에요. 감각의 불완전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진행되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17번 하다가 18번 보니까 진짜 눈이 있네 없네 하고 있어. 자, 그쵸? 자,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17번과 18번을 연타로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17번 때문이겠지. 17번을 풀다 시력을 잃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독해가 많으니까 시험지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해설이 단순할 수가 없죠. 자, 지금 18번에 그래서 이거는 부정발문이기 때문에 키워드 잡으세요. 1번 쉽게 배달, 2번 이국적 음식, 3번 값이 싸면서 기분 전환, 4번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 비문학 제 생기초나 독해 알고리즘 같은 데서 제가 그랬죠. 쓸데없이 부사어가 나오면 좀 뾰족한 괄호, 겹 화살괄호 좀 칠하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장 처음으로 이런 소리. 그쵸? 자, 그럼 지문 볼까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 편리하죠? 제가 펜 더 찬 거. 그 다음에 쭉 읽고,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시험 중에, 그렇지. 막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그쵸? 자, 그 다음에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 그 다음에 한국에서 피자 배달 보편화.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1번, 쉽게 배달. 그 다음에 또 이국적 음식. 그 다음에 3번에 값싸고 기분 전환. 근데 4번에 지금은 어느 걸 더 좋아한다고요? 피자. 우리는 시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휘 문제라기보다는 의미론이라는 이론 문법의 분야가 있어요. 그 의미론의 어휘 관계, 그 다음에 어휘의 변천 이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법으로 분류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의 개념에 2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동의어는 서로 경쟁하다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결국 의미 분야를 점유하게 되는 그런 식의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현실 언어에서는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이 아예 뭐 죽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식이에요. 이는 의미, 축소,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제가 기본서에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한마당만 외워 그랬죠. 교과서에 있는 예시만 모아놨으니까 기본서에서 의미 변천 파트에서 여기 있는 거는 어휘 뜻이나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그거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파트에 교과서 예시만 보자. 한 바닥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책에서 한 바닥 이렇게 얘기했던 막 아주 외워달라고 국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외워달라고 문법 기본서에서 막 비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뭐 고유어 외래어 나누는 딱 한 바닥.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 의미 변천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어문 규정인데 이론 문법 부분에서 달달 외울 부분은 요 두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1번 결애. 결애가 원래 좁은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친척이었는데 뭐가 됐다? 민족이 되는 의미 확대. 그 다음에 얼굴이 모였는데 전신이었는데 난만 뜻하게 되는 축소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미. 자, 그리고 휴가.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출제진이 얘는 교과서에 없는 걸 썼어요. 이것 빼고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가을거지를 제가 모의고사에 품사로 냈죠. 네. 근데 어쨌든 말미랑 휴가는 원래 교과서에서도 의미론에 놓진 않거든요. 근데 말미가 겨를이란 뜻이에요. 겨를. 시간적인 겨를. 그래서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를 쓴다 그랬는데 말미도 지금 쓰죠. 말미도 있고 휴가도 있죠. 그리고 유의어 관계예요. 유의어 관계. 자, 그래서 답은 3번. 가을거지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몰랐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네, 의미가 같네 해주면 되는 거죠. 가을거지 명사로 우리 품사에서 뜻 보면서 해설지에 4주차에 들어갔었는데 뭐고요, 그죠? 자, 그 다음 20번. 내가 가을거지 왜 나왔나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EBS에 요번에 EBS에 문법의 어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파트로 낸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출제자들도 EBS 보고 있는 거죠. 근데 EBS를 날 것으로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그건 투머치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공시형으로 깎고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보죠. 20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부정발문이죠. 자, 그 다음에 지문이 좀 길어요. 그리고 선지를 보세요. 선지를 봤더니 가나다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선지에서 기호제시형이에요. 문단 기호제시형이죠. 이럴 때는 굳이 한꺼번에 쫙 읽고 선지로 갔다가 다시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글을 절반 정도 나누거나 가 읽고 1번 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푸는 것이 오히려 기억에 부담을 더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었다. 여기에 동그라미. 예컨대, 그럼 예시네. 부등호. 자, 그래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DDT. 자, 그럼 여러분, 이 문단 안에서는 더 큰 단어가 뭐이긴 해요? 동그라미. 뭐죠? 지속성 농약. 그 중에 예시로 뭐가 나왔어요? DDT. 근데 뒤를 보면 DDT 얘기가 이어지는 거지. 이 가 안에서는 동그라미 밑줄은 이러해요. 자, 그러면 선지 볼까요? 선지에 1번. 가는 중심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그럼 중심화제가 뭐고? 지속성 농약이고 핵심어는
DDT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유기염소계의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이 된다. 게다가 DDT는 자 이렇게 나쁜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쫙. 그래서 자 여기 2번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 방법으로 이러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속어만 보더라도 인과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DDT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DDT가 이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DT에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이런 에스키모의 산모의 젖에서도 DDT가 검출됩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금지됩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볼까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나요? 아니면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정황을 제시하나요? 정황을 제시하죠. 주장하고 있다 땡. 제가 독해할 때 무슨 얘기했었죠? 설명문을 논설문을 설명문으로 왜곡하는 방식이 아주 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그럼 답 나왔죠?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도 제가 문법 규정 어휘 한자에서는 답 나오면 끝내라 그랬죠, 실전에. 근데 독해는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독해를 봅시다. 여기서 라. 자, 독해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이럴 때는 라를 보고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문 보고 선지 이렇게 했죠. 마지막 선지는 답이 나왔잖아, 3번에. 그럼 선지 들고 라를 읽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암시적으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막판에. 자, 그래서 암시적으로 같은 말은 되게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암시적이다, 뭐 구체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나머지 선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 글의 글쓴이나 출제자가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라 볼게요. 이와 같이 DDT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 이 생태학자들은 이러저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이 재앙이 나왔어요? 어떤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까지만 나왔죠. 재앙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재앙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여기선 라이선. 그 다음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면 재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지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경각심이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재앙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막 활발히 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암시적의 태클에 걸리신 분들은 암시적, 구체적, 뭐 명시적 이런 말들은 출제자의 엄격함과 여러분들의 엄격함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보다 자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지가 쉬워서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알았어요. 해설지도 몇 장이 나왔어. 10장이 나왔잖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시 해설서 쓰면 한 8장 정도 나와요. 근데 독해다 보니까 말을 풀어주고 그리고 쉬운 만큼 다 맞았어도 놓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다 보니 좀 해설 강의가 기네요, 여러분. 네,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어지는 국가직 7급이나 내년에 대해서는 딱 2가지예요. 하나, 독해만 얘기하면 안 돼. 자, 독해는 많이 나오는 거 이미 알았어. 근데 어려워질 거고 추론형도 많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근데 독해를 풀려면 시간을 어디서 획득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영역에 대한 단단한 실력으로 문법, 규정, 어휘 한자에서 빨리 답안 결정을 끝내셔서 그죠? 그래서 독해 시간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야의 철저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너무 욕하고 싶은 결론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직도 같이 주로 보시잖아요. 국가직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직도 이렇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국가직이 제일 급진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기타 능력까지 합치면 국회직이 제일 진보적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국회직이 무엇의 미래다. 국가직의 미래다.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직이 국가직의 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따라왔는데 뭐만 안 따라왔어? 난도. 문항 비율은 따라왔죠.
그럼 난도가 이제 곧 내년쯤 되면 국회직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것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